있지만 이번에는 여러분 선생님이랑 동양 철학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지금 12월 달에는 인문 파트를 좀 정리한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인문 파트에 있는 동양 철학에서 여러분 이제 중국에 있는 철학가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우선은 그러려면 뭐가 문제가 많이 나오고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서 봐야 되는지를 좀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출제 경향을 좀 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 여러분 인문 파트에서 출제 경향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서양 철학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휴움, 하이데거, 니체, 칸트 이런 사람들이 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동양 철학가인 공자, 맹자, 순자, 한비자, 이황, 홍대용, 박제가 이런 사람들의 이론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논리학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 사고 과정을 다루거나 역사 지문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여러분 철학에 대해서 나오거나 논리에 대해서 나오거나 아니면 역사에 대해서 나온다. 이렇게 세 가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 유형이 좀 많이 나오고 있냐면 선생님이 거기 표에다가 퍼센트지를 좀 넣어놨는데요. 여러분 선생님 굵게 표시된 것만 한번 볼게요. 내용 일치, 추론적 이해, 그 다음 보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랑 조금 이따 문제 풀면서 하나씩 분석을 해볼 때 여러분 대부분 이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 조금 많이 나와요. 왜냐면 인문은 너무 추상적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철학, 인간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게 눈에 떡 들어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철학적인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많이 출제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거기 빈칸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 인문 분야에서 여러분 내용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추상적이고 얘들아 너무 관념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어떻게 우리가 지문을 읽어야 되냐면 추상적인 이론과 사상이 나왔을 때 그 사상들에 대한 개념과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사상의 원리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을 논증하고 있는지 논증 그 다음에 과정을 개념, 원리, 논증, 과정을 여러분 이거를 정리하면서 읽을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입장을 정리하면서 읽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 지금 부족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추상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출제자들도 알아요. 이거 너무 어렵겠다 애들한테. 그래서 대부분 쉬운 지문들은 예시를 안 주고요. 조금 까다로운 지문들은 무조건 얘는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시를 제시해 주니까 그거 그대로 적용해서 읽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는 예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읽자. 자, 그러면 여러분 개념은 이해하기 어려워도 예시는 이해할 수가 있게끔 지문이 출제가 되니까 예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볼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런 세 번째 대부분의 인문 지문에서 둘 이상의 견해나 이론이 본문 혹은 선택지에 같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따라서 여러 이론, 견해, 관점을 비교하면서 읽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비교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찾으면서 비교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공통점, 차이점이요. 공통점, 차이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공통점을 찾을 거고 차이점을 찾을 건데 그러면 공통점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뭘 찾는 거냐면 대응되고 있는 내용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응되는 것들을 연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차이점은 대립되고 있는 것들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빈칸에 공통점 차이점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대립하고 대응이 된대 선생님 공통점 차이점이라고 써놨어. 여러분 대립 대응되는 요소를 딱 지을 거고 그게 공통점 차이점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일단 이렇게 아무리 말로 해도 얘들아 사실은 문제를 풀어봐야 이걸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랑은 어디를 가냐면요. 우선은 여러분이 10쪽을 한번 가주시면 여러분 선생님 10쪽에서부터 13쪽까지는 뭘 넣어놨냐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여러분 이 동양 철학에서 배경 지식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넣어놨어요.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읽고 OX 확인하는 문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해볼 거고 숙제로 해보실 거고 선생님이랑은 실제 문제로 적용해서 한번 지문 분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제일 많이 나오는 맹자, 공자, 순자를 넣어놨거든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13쪽에 얘들아 비교하면서 글을 한번 빈칸 채워오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빈칸을 한번 채워오는 것도 숙제로 해오실 거예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랑 14쪽에 있는 본문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14쪽으로 할게요. 14쪽.
2016년 여러분 고2 6월 모의고사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지문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동양 철학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좀 잘 볼 수 있는 지문이어서 선생님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제 한번 갈게요. 욕망은 무엇의 부족함을 느껴서 이를 탐하는 마음이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욕망의 정의를 내리고 있네. 욕망은 뭔가를 탐내는 거, 내가 뭔가 일단 욕심내는 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 자, 근데 우리 저번 시간에도 했지만 여러분 선생님 이렇게 정의가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얘가 중심 화제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얘기를 했죠. 아, 욕망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자. 춘추전국 시대를 살았던 제자백가들에게 인간의 욕망은 커다란 화두였다. 그들은 권력과 부귀영화를 위해서 전쟁을 일삼던 현실 속에서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탐구를 했다. 여기까지.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낼게. 자, 두 번째 줄에 권력과 부귀영화를 위해 전쟁을 일삼던 현실. 여러분 요거랑 의미가 똑같은 거를 여러분 그 문단에서 찾으세요. 누굴까요? 여러분 혹시 찾아서 밑줄 한번 그어보실래요? 여러분 지금 권력과 부귀영화를 위해 전쟁을 일삼던 현실, 이거랑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이 현실이니까 시대를 써줘야 돼. 욕망이 있는 시대가 언제야? 이 욕망이 넘치던 시대. 춘추 전국 시대예요. 맞아요. 그럼 이 춘추 전국 시대는 너무 사람들이 권력과 부귀영화를 위해서 치고받고 전쟁을 너무 일삼다 보니까 욕망이 넘치는 시대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욕망이 넘치니까 계속 전쟁을 하지. 그러니까 그 욕망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돼야 될까? 그 욕망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욕망을 대처한다는 건 전쟁을 예방하고 전쟁을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초점을 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유사한 의미들을 찾아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글의 화제는 욕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욕망에다가 이제 화제에다가 욕망이라고 다 써주시고, 자, 그러면 다음에 나올 내용은 얘는 되게 친절하게 나왔죠. 여러분 첫 번째, 욕망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럼 욕망에 대한 정의를 정리를 해야 되는 거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자백가들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연구를 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욕망을 대처하는 방법, 이렇게 한번 봐보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좀 크게 써놨는데 여러분 요거를 이렇게 해서 나눠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은 이렇게 나눠서 정리할 테니까 여러분은 그냥 번호만 매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가세요. 여러분 그 다음 질문을 가시면 먼저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먼저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어떤 순서가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순서가 나온다는 건 적어도 몇 개 이상의 순서가 나올 거냐면 2개 이상의 순서가 나오겠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먼저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맹자라는 사람 이름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맹자 말고 2명 이상의 사람이 더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 맹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맹자도 여러분 아까 1분단에서 어떤 단어에 포함되는 단어일까요? 맹자는 제자, 백가. 그치? 제자, 백가랑의 의미에 포함되는 단어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가보자. 맹자는 인간의 욕망이 혼란한 현실의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했대. 그럼 여러분 이 혼란한 현실을 다른 말로 아까 위에서 춘추전국 시대예요. 맞아요. 이 춘추전국 시대의 근본 원인이 바로 욕망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욕망이 과도해지면 사람들 사이에 대립과 투쟁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전쟁하는 거네. 자, 맹자는 인간이 본래 선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지만 살면서 욕망이 생겨나고 그 욕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대요. 그러면 여러분 맹자가 욕망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야. 인간은 처음부터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대. 그러면 여러분 얘는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처음부터는 욕망이 없었다. 근데 여러분 이 선한 본성은 아마 여러분 배웠을 수도 있어요. 맹자는 성선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맹자가 대표적인 성선설의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 욕망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이 만들어지는 게 이걸 없앨 수는 없나 봐. 그러니까 이게 나타나는 게 필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욕망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거는 필연적인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을 그냥 좀 바꿨어요, 여러분. 그쵸? 필연적인 요소다. 자, 그다음 그래서 그는 욕망을 경계해야 되지만 왜?
왜 경계해야 돼? 싸우게 하고 대립하게 만들고 전쟁을 일으키니까 이걸 경계해야 되지만 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욕망을 제어해서 선한 본성을 확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제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건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아. 그치? 가보자. 자, 그가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서 강조한 건 과욕과 호연직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번호만 매겨주면 되겠다. 과욕이라고 하는 애랑 호연직이라고 하는 애를 제시를 한 거네요. 자, 그럼 과욕의 의미를 한번 갈게요. 과욕은 욕망을 절제하라는 의미로 마음의 수양을 통해서 욕망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과욕은 마음의 수양으로 줄이는구나. 자, 그리고 호연직이라는 건 지극히 크고 굳센 도덕적 기상으로 의로운 일을 꾸준히 실천해야만 기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럼 여러분 이 호연직에는 내가 커다란 마음을 갖는 건데 이 커다란 마음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야. 키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 키운다는 건 내가 노력해야 키울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맹자는 개인적인 노력을 되게 강조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수양하고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내가 훈련하고 내가 갈고 닦고 이렇게 해야만 얘가 욕망을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 첫 번째 문단에서 여러분 욕망의 정의와 욕망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는데 맹자 두 가지 다 얘기한 거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나올 사람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면서 가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다시 가자. 세 번째 문단. 자, 세 번째 문단. 맹자보다 후대의 인물인 순자는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순자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그럼 여러분 이거 안 읽어봐도 얘들아 그래 짜임 예상할 수 있죠? 욕망이 정의하고 대처하는 방법이야. 자, 가볼게. 이 순자는 욕망의 불가피성을 인정했대. 그럼 여러분 이거는 순자의 특성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아까 누구랑 비교해봐야 돼요? 맹자랑도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맹자가 뭐라고 했어요? 욕망은 없을 수 없다. 필연적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둘 사이의 공통점에 해당하는 거네. 자, 비교하는 말들이 나오면 앞에 맹자는 맹자만 봐야 되거든. 순자가 나오면 맹자 순자를 같이 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밑줄 그세요. 여러분 밑줄 그세요. 욕망의 불가피성을 인정했다에다가 밑줄을 그시고 거기에다가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다 해서 공이라고 써주면 될 것 같아. 그럼 여러분은 공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인간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네? 근데 여러분 아까 누구도 인간의 본성을 얘기했냐면 맹자도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본성을 얘기한 것까지 얘는 공통점에 해당하는 거지. 그래서 공이라고 쓰고. 자, 인간은 태생적으로 이기적이고 질투하고 시기가 심하고 눈과 귀와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만족할 줄 모른다. 그럼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해. 그럼 이거는 선한 존재라고 보는 거는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 성선설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악설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여러분 성악설은 차이점이죠. 본성을 얘기한 거는 공통점이지만 성악설을 얘기하고 있는 거는 차이점이니까 차라고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다시 갈게. 자, 또한 개인에게 내재된 도덕적인 판단 능력만으로는 욕망을 완전히 제어하기 힘들다고 보았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맹자는 뭐라고 했어? 내 개인의 노력으로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 근데 여러분 순자는 개인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순자는 여러분 개인의 노력으로는 제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차이점이에요. 자, 그럼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개념 하나만 더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 요거 선생님이 성악설이랑 그 다음에 개인의 노력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 사이에 지금 누가 들어가냐면 또한이라는 말 혹시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또한이라는 말이 나오면 앞문장하고 뒷문장의 구조가 똑같거나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차이점 얘기하네. 그래서 여러분 차이점이 또 나올 거라는 걸 또한이라고 하는 글자만 봐도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또한이라고 하는 애는 잘 봐줘. 자, 그 다음에 15쪽 보세요. 자, 그 다음 거 다시 가보자. 더군다나 이기적인 욕망을 그대로 두면 한정된 재화를 두고 인간들끼리 서로 다투어서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기 때문에 왕이 예를 정해서 백성들의 욕망을 조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럼 여러분 욕망을 대처하는 방법 나왔네. 왕이 뭘 제정할 것? 예를 제정할 것. 그래서 여러분 예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 그럼 얘가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왕이 정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여러분 왕이 정한다는 거는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사회에서, 나라에서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얘는 나라나 사회에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 되는 거야. 나라와 사회에서의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가보자. 얘는 악한 인간성을 교화하고 개조하는 방법이고 사회를 바로잡기 위한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순자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동시에 나라에서 교육과 학문을 통해 예를 세워서 인위적으로 선이 발현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대요. 근데 이거 말고도 사회의 노력도 필요하대. 공부를 시킨다든지 임금님이 얘다 뭐 법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얘다 규칙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딱 보시면 개인의 노력을 강조하는 거는 둘 다 공통점에 해당하죠. 그럼 공이라고 써줘야 되고, 근데 여러분 사회의 노력을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순자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니까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공통점 차이점을 구분을 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이걸 가지고 인간은 인간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는 맹자의 주장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금욕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금욕주의라는 건 욕망을 더 억제하기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보자. 여러분 우리 5분만 잠깐 누워있어야지, 5분만 잠깐 핸드폰 해야지 30분, 1시간 돼 있잖아요. 그 선생님은 핸드폰 보다 보면 너무 시간이 훅훅 지나가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가 조금 더 보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을 억제하려고 해도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힘들어. 근데 만약에 옆에 누군가가 자 시간 지났어 내놔라고 얘들아 딱 규칙을 만들어 놓으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혼자서 해야 되니까 욕망을 얘들아 혼자 이걸 지켜내기가 조금 어려운 반면에 얘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어떤 규칙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사회적인 규칙만 잘 따라가주면 이걸 욕망을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순자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을 강조하고 얘는 좀 더 사회를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단을 또 가보자. 자, 네 번째 문단에 이들과 달리. 그럼 여러분 이들과 달리라는 건 여러분 순자 맹자랑 다른 사람이 또 나오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한비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비자도 어떤 내용이 나올지 여러분 예상하실 수 있죠. 욕망에 대해서 정의하고 욕망을 어떻게 대처할지를 설명을 할 거야. 자, 그럼 가보자. 자, 이제는 얘들아 세 명을 비교해야 돼요. 공자랑도 맹자랑도 비교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순자랑도 비교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한비자 다 비교할 거야. 자, 가자. 한비자는 권력, 재물, 부귀영화를 바라는 인간의 욕망을 부정적으로 보진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얘는 욕망을 어떻게 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욕망은 긍정적이다라고 설명을 딱 해버리고 있는 거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앞에 사람들은 욕망을 다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공자, 맹자 모두와의 차이점이 돼. 그래서 이거는 공자, 맹자, 순자, 맹자, 순자, 맹자, 순자의 차이점이라고 해서 이제는 세 개를 다 써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다시 할게. 자, 여기서 이 인간은 태생적으로 이기적이고 질투와 시기가 심한 미안해. 얘들아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라고 본 점에서는 순자랑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도 인간의 본성은 성악설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네. 그러면 성악설을 주장한다는 건 순자와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그 다음 다시 근데 그와 달리 본성은 교화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해요. 그럼 여러분 이 본성을 교화가 불가하대요. 그럼 여러분 아까 이 순자 뭐라고 했어요? 교화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순자와는 차이점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지. 자, 그럼 다시 오히려 욕망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본성이 이익을 추구하기에 따른 동기부여의 원천이 되고 부국강등과 부귀영화를 이루는 수단이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욕망을 어떻게 보냐면 욕망은 내가 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어떤 수단, 내가 얘들아 이거는 어떤 동기,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네. 그래서 여러분 욕망에 대해서 이 사람은 되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다음 그는 세상을 사람들이 이익을 위해 경쟁하는 약육강식의 장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춘추 전국시대를 부정적으로만 봤을까요? 춘추 전국시대를 부정적으로 본 건 아니야. 왜냐면 당연한 사회의 이치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자, 군신관계를 포함한 모든 인간관계가 충효와 같은 도덕적인 관념이 아니라 이익에 의해서 맺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선을 행하기보다는, 여러분 자발적으로 얘네들은 행하기 원했지. 예를 지키자, 예의를 다하자. 여러분 예의를 안 지키면서 살아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예의를 지키길 바란다는 건 내 개인의 노력에 의한 거야. 그치? 개인적인 노력도 이것도 얘들아 자발적인 거죠. 자발적이지만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자발적으로 여러분 이거를 개선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대처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맹자와 순자와의 차이점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발적 대처가 안 된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그걸 기대하기보다는 이 부분에다가는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될 것 같아. 법을 적용하자. 그러면 여러분 법을 적용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개인의 노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뭐만 있으면 돼요? 사회적으로만 규칙이 만들어지면 되는 거지. 사회의 노력만 되어 있으면 돼. 사회 노력이야. 자, 그래서 그는 백성들에게 노력하면 부자가 되고 업적을 쌓으면 벼슬에 올라가서 출세를 하고 잘못을 저지르면 벌을 받고 공로를 세우면 상을 받도록 해서 특혜, 여러분 누구 한 사람만 편애해서 뭔가 주거나 불로소득, 여러분 불로소득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냥 돈이 막 생겨나는 거, 그러니까 부당한 이익을 얘기하는 거겠죠. 부당한 이익을 감히 생각하지 못도록 하는 게 올바른 정치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욕망은 인간에게 그냥 필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욕망을 법으로 그냥 규제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욕망은 당연한 거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너무 과도한 욕망을 추구하지 않도록만 우리가 조절만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각각의 입장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지금 내용 다 봤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 문제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에 16쪽에 1번부터 4번까지 여러분 지금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 선생님이 하나씩 분석을 해봅시다. 보자. A가 없는데 맞아. 일단 미안해. A가 어딨냐면 자 이번에 A는요 세 번째 문단 맨 마지막 금욕주의 나온 부분, 그리고 4번에 가는 순자 나는 한비,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 우선은 1번 문제는 서술상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서술상의 특징은 선생님 조금 이제 난도가 많이 올라가는 지문들 나중에 볼 때는 요거를 다시 읽는 방법을 다시 또 알려줄 거는 문제 푸는 방법을. 우선은 여러분 이렇게 난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지문들은 어떻게 해주냐면 이런 문장에서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고 있는지를 찾으면서 글을 읽을 거예요. 자, 여러분 두 가지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모든 1번부터 5번까지의 문장을 두 개로 다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문장을 다 나눴을 때 앞부분에 있는 걸 선생님 이제 앞절이라고 부르고 뒤에 있는 걸 뒷절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문장은 항상 여러분 선택지에 문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면 이 부분이 앞절의 내용이고 뒷절의 내용에 해당해요. 그러면 여러분 앞절의 조건하고 뒷절에 나오는 조건들을 모두 다 우리는 만족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거고, 근데 여러분 앞절의 내용은 대부분 이제 개념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좀 많고 그 개념을 가지고서 여러분 뒷절에는 대부분이 효과나 아니면 부수적인 여러분 조건들이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맞는지를 항상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친구들 중에서 실수를 좀 이런 문제를 자주 하는 친구들은 여기까지만 보고 맞다 해서 바로 그냥 답을 골라버리는 친구들이 종종 있을 때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차근차근 끝까지 정확하게 독해를 할 거니까 1번부터 앞절 뒷절 나눠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자. 자, 여러분 욕망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제시한대요. 여러분 맹자, 순자, 한미자의 내용을 얘기했으니까 다양한 입장 나오는 게 앞절은 맞는 말이 되는 거지. 자, 그다음 두 번째 그 입장들을 비교했대요. 비교했다는 건 공통점 차이점을 나눌 수 있는지를 찾는 거니까 공통점 차이점 우리 다 찾았어요. 그럼 뒷절의 내용도 맞는 거네요. 답은 1번이긴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가볼게요. 자, 2번 욕망의 유형을 제시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유형을 제시하려면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의 서술 방식을 써야 돼요. 구분을 하거나 분류가 들어가야 돼요. 자, 구분을 하거나 분류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구분하고 분류를 여러분 사실 이제 1학년들은 거의 구분해서 쓰진 않지만 2학년 가서 독서 교과서를 배우는 학교들은 이걸 좀 구분을 해서 배워요. 선생님 조금 나눠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 구분이라고 하는 애는 여러분 큰 거에서 작은 걸로 나누고 있으면 이거를 우리는 구분이란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분류라고 하는 애는 작은 것들을 모아서 큰 거를 설명하고 있으면 이거를 우리는 분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과일에는 뭐 얘들아 우리가 껍질이 있는 과일이 있고 껍질이 없는 과일로 나눌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큰 거를 나누고 있으면 이걸 구분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파충류와 포유류와 뭐는 동물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렇게 사유수를 하고 있으면 이건 분류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구분이나 분류라고 하는 서술 방식을 다 안 했죠. 그러니까 유형을 나눈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를 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는 이것도 아니니까 유형이 없으니까 당연히 뒤에 분류도 당연히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번 갈게요. 3번은 앞절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냐면 욕망에 대한 상반된 견해가 들어갔대. 근데 여러분 상반된 견해 있잖아요. 여러분 욕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 여러분 이 한미자하고 맹자, 순자는 부정적으로 봤잖아요. 상반된 견해가 들어간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현대적인 의의, 어떤 여러분 이게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4번 갈게요. 욕망이 나타내는 사례를 제시한대요. 근데 여러분 얘는 앞에 사례가 없어요. 그쵸? 예시를 들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욕망 이론의 타당성,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이거는 당연히 맞는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였지. 자, 그 다음에 5번을 가자. 욕망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의 방법을 제시를 해줬대. 근데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을 각 입장들마다 다 제시를 해줬어. 얘는 맞아요. 얘는 맞지만 근데 여러분 그거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장단점이 들어가진 않는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이제 2번으로 가보자. A의 이유를 적절한 걸 고를 건데, 자, 지금 A의 내용은 뭐였냐면 맹자하고 순자의 차이점을 들었어요. 여러분 맹자는 여러분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냐면 개인적인 노력으로 충분히 욕망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근데 여러분 순자 같은 경우는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사회적인 노력도 필요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면 여러분 이때 순자가 훨씬 더 여러분 금욕주의적,
목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냐면 동일한 거를 초점을 맞추시는 게 아니라 차이점에 초점을 맞춘 답을 고를 거야. 이게 훨씬 더 금욕적이다, 이게 훨씬 더 뭐하다라고 비교를 하고 있으니까 차이점을 찾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어느 건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1번 가세요. 과욕과 호연지기는 여러분 맹자가 얘기한 개인적 노력이에요. 그 개인적 노력을 통해 인간의 선한 본성이 확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도 개인적인 노력을 강조한 사람이거든? 근데 개인적 노력에 한계가 있다고 하면 자기 이론도 한계가 있다라고 주장을 해버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공통적인 것들은 여러분 당연히 똑같이 긍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통점은 긍정을 하고 있는 답을 골라야 되고 여러분 요거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는 여러분 이런 지문을 골라야 되는데 공통점을 부정으로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얘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1번은 틀렸고 자 2번 갈게요. 얘가 과욕과 호연지기보다는 인간의 삶 속에서 실천하기가 더 힘들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버리면 누가 더 실천하기가 어렵다라고 표현을 해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회적인 예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잖아. 이것도 중요한데 이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보다 이게 실천이 더 어려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지. 그래서 여기서는 2번도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3번 개인적 욕망과 사회적인 욕망을 모두 추구하는 인간의 본질을 파악했다. 여러분 여기서 개인하고 사회라고만 딱 보고 답 고르시면 안 되죠. 왜냐면 여러분 무슨 걸 얘기하냐 개인적 욕망, 사회적 욕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 우리는 그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욕망을 제어하는 방법, 사회적으로 욕망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선 욕망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사실 이게 3번이 틀린 거야. 자 4번 욕망 조절을 개인의 수양에만 맡긴 게 아니라 이 욕망을 외적 규범, 즉 예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제어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다. 그러면 이거에 맡기기보다는 이것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얘가 좀 더 이 사람의 입장을 더 주장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렇게 두 가지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차이점에 어떤 거에 포커스를 둘까라고 생각하면서 답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3번을 갑시다. 여러분 이제 맹자 입장이니까 여러분은 이제 이거를 보기를 보시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B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맹자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자. B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나쁜 짓을 했잖아. 그럼 이 나쁜 짓을 한 이유가 돈을 더 벌고 싶어서 욕망을 드러낸 거죠. 자 그러면 욕망을 드러냈는데 B는 그러면 맹자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 사람은 여러분 선한 본성을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욕망이 생겨났을 때 욕망을 뭘 못한 거예요? 제어를 못한 거예요. 제어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긴 거죠. 그러면 이런 맹자는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를 하면 되냐면 제어할 수 있는 수양을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개인적 수양이 필요하다라고 맹자는 생각을 해주면 되죠. 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답만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1번은 여러분 여기서 이물질의 발생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실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의 도덕성을 의심한다? 이 사람들도 피해자예요. 그치? 그러면 이 사람 이거는 뜬금없는 답이고 자 2번 비음식점 주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건 이기적 분석? 이런 분석은 선해요. 이기적 분석이 아니죠. 이게 틀렸고요. 자 3번 A 음식점 주인은 B 음식점 주인이 선한 본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 여러분 타인이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수양을 해야 돼. 타인이 관여하고 있는 게 아니야. 자 그다음 4번 A 음식점을 시기하는 마음이 B 음식점 주인에게 드는 건 나쁜 본성? 여러분 나쁜 본성이 아니라 선한 본성이라고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5번 B 음식점 주인이 경쟁관계인 A 음식점 수익까지 욕심을 생기는 건 수양을 통해서 절제해야 된다. 이게 이 맹자의 입장이랑 동일하게 되는 거지. 답은 5번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4번 갑시다. 여러분 순자하고 한비자의 내용이에요.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조건을 2개를 찾으셔야 되잖아요. 문제 이제 여러분 사실은 이 지문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바로 여러분이 공통점을 찾을 수는 있지만 이런 문제가 나오면 가하고 나의 나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하고 표시를 한 다음에 가에서 해당 답이 될 수 있는 걸 골라내고 나에서 해당하는 걸 골라낼 거예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조건을 만족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문이 쉬울 때는 그냥 바로 답을 고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문이 너무 까다로울 때는
하나씩 조건을 만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건은 하나씩 만족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순자에 대한 입장이 맞는 것만 다 골라볼게요. 여러분 기억, 순자는 인간은 성악설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이기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맞아. 자, 그 다음 리은, 인간의 본성을 다스리는 방법, 여러분 얘를 통해서 다스릴 수 있다고 순자는 얘기를 했어. 자, 그 다음 3번 디귿, 사회적 규범으로 인간의 본성을 교화할 수 있다, 얘를 통해서 얘들아 교화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죠. 자, 인간의 욕망은 부국간병과 부귀영화를 이루는 수단,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건 기억, 니은, 디귿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리을이 답이 들어간 2번, 4번, 5번은 지우셔야죠. 2번, 4번, 5번 지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 1번, 3번 중에서 답을 골라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나 이런 야매로 밝히면 안 되지만 만약에 찍더라도 확률이 얘들아 20%보다 이 두 개 중에 찍는 게 확률도 높잖아. 그치? 찍는 걸 가르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나중에 하다 보면 이거 찍는 것도 얘들아 도움이 되기는 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로 먼저 골라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나를 가자. 나는 한배자인데 한배자도 여러분 성악설을 주장했으니까 기억이네. 그러면 답은 당연히 1번이 되는 거예요. 바로. 왜냐면 우리가 1번, 3번 중에서 얘들아 디귿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치? 근데 그러다 해보자. 리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백성의 욕망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려줬대요. 이 사람은 여러분 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쵸? 자, 여러분 이 사람은 인간을 교화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회적 규범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법이 필요해요. 근데 교화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본성을 욕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니까 사실 이거는 맞는 거죠. 리을은 맞아요. 그래서 답은 여러분 1번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문제 푸는 습관을 보면 조건을 하나를 먼저 만족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수능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조건 하나씩 만족해서 답을 골라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선생님이랑 문학을 한번 가볼게. 자, 어딜 가냐면 문학. 여러분 사실 쪽으로 한번 가죠. 자, 사실 쪽에 우리 문학의 언어를 읽는 방법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도 그랬고 여러분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사실 문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 특히 시, 특히 고전시가.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하려면 문학으로 쓰여져 있는 글을 우리말로 바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일상 언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문학의 언어와 문학에 쓰는 언어랑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언어는 사실 여러분 괴리성이 되게 커요. 같지 않아요. 문학에서 얘들아 막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얘기할 때 난 너를 기다리는 동안 얘들아 뭐 가슴이 쿵쿵 뛰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나 우리가 이제 이런 건 일상에서 쓸 수 있지만 그 사람은 너가 오는 동안 나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너에게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여기서 기다리겠다고 해놓고는 저기 너한테 가겠대. 이거는 여러분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게 말이 뭘까? 이게 일상에서 어떤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걸까? 이걸 우리는 찾는 연습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 문학의 언어랑 일상의 언어가 너무 다르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요거를 변환하는 연습을 오늘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변환하는 걸 여러분 선생님이 우선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오류에다가 우리 빙산 한번 채워봅시다. 자, 우리가 자주 하는 오류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문학에서는 논리적으로 글을 읽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논리적으로 읽으라는 거를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해서 그냥 다 읽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와 있는 대로 읽는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읽는다는 건 나와 있는 대로 읽는 방법을 얘기한다. 나와 있는 대로 읽는 방법을 얘기한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문학에서 여러분 대부분 65%의 학생들이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글을 읽는 경우들이 되게 커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생각이라는 건 주관성을 넣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이제 문학은 허구로 글을 쓰여져 있기 때문에 상상해서 글을 읽으면 될 거야. 내가 이거를 추론하고 막 추리하고 이렇게 하면 읽으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상상하며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3번에 문학에서 절대 우리는 상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상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언어를 있는 그대로 읽어야 해요. 있는 그대로 읽을 것이다. 있는 그대로 읽을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쉽게 말하면 상상한다라는 건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라서 주관적인 평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주관적으로 읽으라는 뜻이 아니라 나와 있는 대로 읽을 거니까 주어진 것만 적용을 할 거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걸 읽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학도 주관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객관성을 띠고 있는 작품이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학 이 감정이 도대체 왜 나타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정서나 태도가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 수학은 답이 떨어지는데 문학은 답이 안 떨어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학을 주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답이 안 떨어져요. 문학은 되게 문학도 객관적이거든요. 그래서 문학에서도 답을 골라낼 때 객관적인 것을 가지고서 찾는 걸 해볼 거야. 그럼 여러분 객관성을 띠는 거는 방법 3가지가 있어요. 자, 이 방법 3가지를 한번 적용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어떤 방법을 활용할 수 있냐면 사전적 의미를 적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전에 나오는 단어들의 뜻이 있잖아요. 그걸 적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빈칸에 뭐라고 써주시냐면 문학의 언어를 읽는 방법 1번 문학 언어는 사전적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절대 사전적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는지 한번 선생님을 한번 살펴보자. 선생님이 예시를 신석초에 바라춤이라고 하는 작품을 넣어놨어요. 근데 여러분 바라춤이 사실 내가 제목을 봤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제목이 무슨 뜻인지 모를 때는 여러분이 그냥 지문을 읽으면서 뭐를 내가 보고 있는지만 찾아주면 돼. 그렇게 해서 시적 대상을 한번 찾자. 자, 여러분 거기 선생님이 밑줄 그어놓은 단어가 있어요. 그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선생님 여기 쓰는 동안 여러분 그 문장 한번 읽어보세요. 밑줄 쳐놓은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열반이죠. 열반에다 밑줄 그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열반에 사전적 의미가 뭔지를 먼저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이 사전적 의미가 굳이 작품을 해석할 때 필요한지 안 한지를 한번 비교 한번 해보자. 여러분 얘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분 굳이 쓰실 필요는 없어요. 한번 비교만 한번 해보세요. 자, 열반이라고 하는 애의 사전적 의미는요. 내 마음속의 번뇌를 번뇌는 고민, 갈등, 이다가 막 복잡한 생각, 불안한 모든 감정의 변화를 번뇌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 번뇌를 이겨내요. 이걸 극복해서 불생불멸의 깨달음을 얻는 경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불생불명이라는 건 아니라 내가 삶과 죽음에서도 이들 그거를 뛰어넘는 어떤 깨달음을 느끼는 거, 그러니까 불교 용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 스님들이 열반의 상태에 도달했다라는 건 깨달음을 얻은 상태여서 부처가 되었다는 뜻을 얘기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이 되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게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봐보자. 선생님 한번 가보자. 자, 여러분 선생님 지금 써놓은 부분에서 열반이라고 하는 단어 앞뒤에 나와 있는 단어들에다 밑줄을 그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홀로 즐거운 무상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온 말은 내가 꿈꾸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봐주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여러분 지금 이 열반은 즐겁고
무상한 열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꾸며주는 말이야, 얘들아. 꾸며주는 말. 그래서 여러분, 열반이 즐겁고 무상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우리 의미 잘 보시면 여러분 사실 이 열반은 여기 사이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열반을 꿈꾸노라. 그치? 그러면 여러분 이 열반이라고 하는 목적어는 여기 사이에 들어와야 문장이 맞는 것 같아요. 약간 도치법을 쓰고 있네.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여러분 열반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꿈꾸는 거. 그러면 열반이라고 하는 거를 선생님이 이제 작품에서 해석을 할게요. 내가 꿈꾸는 거. 그러면 내가 꿈꾸는데 얘들아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즐겁다고 표현하고 있고 무상한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얘들아 나 혼자만 즐길 수 있는 거라고 표현을 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즐긴다는 거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긍정. 그치? 아 그러면 나는 긍정적인 걸 꿈꾸고 있는 거구나. 열반인 게 내가 긍정적으로 꿈꾸는 것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주면 돼.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내용을 한번 가보자.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그러나에다가 세모 표시를 해줍시다. 비문학에서도 역접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문학에서도 얘가 역접의 의미를 가져요. 근데 이때는 우리가 무슨 표현법을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냐면 시상의 전환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문학에서 문학에서 그러나 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이런 단어가 드러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무조건 시상의 전환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시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뀌거나 부정에서 여러분 긍정으로 바뀌는 걸 시상의 전환이라고 해요. 그러면 아까 앞에서 여러분 이 말이 뭐였어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긍정적인 걸 꿈꾼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아 긍정인데 이 뒷부분은 부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진짜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가보자. 자, 나도 모르는 어지러운 티끌이 내 마음에 맑은 거울을 흐리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지금 거울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맑은 마음을 가지고 있네. 내가 지닌 맑은 마음을 누가 흐리고 있어요? 티끌이. 그럼 여러분 티끌은 여러분 먼지를 얘기하는 건데 먼지가 나를 얘들아 계속 흐리게 하고 있어. 티끌이 흐리고 있음. 그러면 여러분 내 맑은 마음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냐면 저 앞에서 얘들아 내가 꿈꾸고 긍정적인 걸 꿈꾸는 이런 마음인데 그 마음을 티끌이라고 하는 애가 계속 나를 흐리게 만들고 있는 거네. 그러면 여러분 이 티끌은 여러분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티끌은 먼지인데 내게 뭔가 실험, 고민, 고뇌 이런 것들이 나의 맑은 마음을 흐리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 그럼 여러분 이 글은 내가 긍정적인 걸 꿈꾸고 지향하는데 실제로는 내 마음이 지금 티끌 때문에 너무 흐려진 상태야.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나는 이걸 꿈꾸는데 그러지 못해.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야. 그럼 우리가 일상에서 나는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은 이루어지지 못해서 너무 슬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그거를 이렇게 얘들아 어려운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문학은 여러분 열반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굳이 얘들아 불교적인 어떤 깨달음의 경지, 뭐 불생불명 이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내가 그냥 추구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굳이 사전적인 의미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찾아주시면 돼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선생님 금방 찾았냐면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앞뒤로 밑줄을 그었죠. 앞뒤를 밑줄을 긋고 단어를 설명하는 단어가 이제 긍정인지 부정인지만 확인을 했어. 그럼 여러분 우리 단어 설명한 게 긍정이다 해서 거기 동그란 표시 하나만 더 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여러분 그 아래에 있는 것도 여러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 아래에 얘들아 대바람 소리라고 하는 작품도 한번 가보자.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 자, 여러분 우선은 제왕의 문의 의미는 여러분 이제 선생님이 사전적 의미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사전적 의미는 황제와 제왕을 얘기할 때 이걸 황제와 국왕을 얘기할 때 이거를 제왕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황제하고 국왕이 들어가는 문? 뭐 이건 뭔가? 라고 했을 때 뭔가 사전적 의미로는 좀 말이 좀 안 되지. 그치? 그럼 이제 한번 가보자.
눈에 들어오는 병풍의 낫지론을 읽어도 보고 아 그렇구나. 아무리 쪼들리고 웅숭거릴지언정 어찌 제왕의 문에 들어가는 걸 부러워하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자 표현법 하나만 정리할게요. 여러분 부러워하겠니? 라고 질문을 했어. 근데 여러분 질문을 하면 문학에서는 대부분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을 하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서리법이라고 얘기하죠.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은 서리법이에요. 그러면 서리법은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이것에 들어가는 걸 부러워하겠다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않겠다. 결국 부정의 의미로 해석을 하면 돼. 근데 여러분 부러워하지 않겠다. 그러면 여러분 부러워하지 않겠다는 말을 생각하고 그러면 앞뒤 문장 밑줄 그어보자. 자, 여러분 앞뒤는 쪼들리고 웅숭거릴지언정 들어가는 걸 부러워하겠는가. 여기 밑줄 긋고 그러면 이제 제왕의 문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 제왕의 문의 앞뒤 문장을 좀 정리해 보면 여러분 내가 웅숭거리고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쪼들려도 들어가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 이게 제왕의 문의 뜻이야. 아무리 내가 쪼들려도 들어가는 걸 부러워하지 않는 것. 그러면 여러분 이 제왕의 문은 내가 부러워하지 않네. 내가 이거를 갖고 싶은 게 아니네. 그러면 여러분 쪼들린다라는 거 우리 어떨 때 쪼들린다는 표현 했어요? 용돈 없을 때 쪼들린다는 표현 쓰지. 돈이 없을 때 쪼들린다는 표현을 쓰죠. 가난한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가난해도 나는 절대 이곳에 들어가지 않겠다. 난 가난해도 이곳에 절대 이거를 부러워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그 아래 선생님이 넣어놓은 것 중에서 내가 답이 되는 거 한번 골라봐. 제왕의 문은 그러면 가난하고 현실적인 삶을 얘기하는 걸까요? 부귀영화와 권세를 얘기하는 걸까요? 내가 가난해도 하지 않을 거야. 가난한데 가난한 걸 추구하지 않겠지. 가난해도 부귀영화를 추구하지 않겠다. 여러분 내가 소박하게 살아가겠다는 걸 다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이 제왕의 문은 부귀영화 권세를 상징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가난해도 난 절대 부를 탐내지 않을 거야. 내가 아무리 지금 부족해도 나는 절대 이 제왕의 문처럼 권세를 탐하진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리는 삶에 동그란 표시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선생님 지금 보면 여러분 사전적 의미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문학은 사전적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문학 안에서 그 답의 근거를 찾아내는 거야. 요거 일단 잠깐 쉬는 시간하고 조금 더 한번 같이 한번 봐볼게. 여러분 우리 잠깐 쉬는 시간을 자 그럼 두 번째 것도 한번 가보자. 얘들아 우리 41쪽이에요. 41쪽에서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 아까 선생님은 뚝뚝 하긴 했지만 지문에 나온 단어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두 번째 문학의 언어를 일상언어로 바꾸는 방법은 여러분 지문에 나온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보자. 지문에 나온 단어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선생님을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우선 조지훈의 파초우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봅시다. 얘도 제목을 보면 여러분 파초우가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작품에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선생님 밑줄 친 거 확인하면서 가보자. 외로이 흘러간 한 송이의 굴은 이 밤을 어dim에서 쉬리라던고 삼긴 빗방울 화초잎에 후드기는 저녁 어스름. 아 그럼 여러분 파초가 파초잎에 떨어지는 이 빗방울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그걸 하기 전에 어디매라고 하는 단어를 좀 한번 해석을 해볼 건데요. 자 어디매 앞뒤에 나온 말들에다가 여러분 밑줄 한번 그어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밑줄 그을 거냐면 여러분 얘는 이 밤을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앞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디매 뒤에 실이라던거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어. 여기 이렇게 밑줄 그을 수 있지. 자 이거 이렇게 밑줄을 긋고 그러면 여러분 어디매는 앞뒤 문장을 가지고서 여러분 의미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밤에 쉴 곳
이 밤에서 쉬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 어디매의 뜻은 이 밤에 쉴 수 있는 곳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 밤에 쉬어야 하는 애가 누군지를 주체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러분 어디매의 주체를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이 밤에 쉬어야 되는 애가 누구예요? 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한 송이 구름.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얘는 한 송이의 구름이 혼자서만 다니다 보니까 너무 외롭고 쓸쓸하니까 그게 쉬어야 되는 공간이라고 어디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그 어디매가 구름이 쉴 수 있는 곳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얘도 이런 식으로 의미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 아래 문제 두 개를 지금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황동구의 우표늪이랑 이가림의 성녀라고 하는 지문을 한번 해봅시다. 거기 빈칸 나와 있는 거 앞뒤 문장 밑줄 긋고 그 지칭하는 단어가 뭔지랑 그런 거 한번 찾아보자. 자, 여러분 이제 표현법을 조금 적용하면 좀 이해하기 쉬운데 여러분 우선은 우포늪이라고 하는 지문을 한번 보면 이런 곳이라고 하는 지문 앞부분을 보시면요. 잠자리라고 하는 곤충이 나왔고 해오랑이가 이러면 이제 고전 시간에 많이 나오는 새 이름이에요. 백로예요. 백로. 학 같은 애예요. 그러니까 얘도 그러면 새죠. 새하고 곤충이 뭐 하냐면 얘가 서 있고 얘가 서 있고 얘는 서 있어. 그러면 여러분 살아있는 것들이 써 있고 살아있는 것들이 서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문장이 완전 똑같은 건 아니지만 문장의 구조가 똑같아요. 그럼 이렇게 문장 구조에 반복이 들어가면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대구법이라고 불러요. 대구법은 구성이 똑같다는 뜻이야. 그럼 우린 정리하면 살아있는 것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야. 그러면 혹은 잠자리나 해오라기가 있는 곳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죠. 혹은 또 얘들아 또 뭐가 있었냐면 시간이 어디 있나 시침이 보이지 않는 곳이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 뒤에 나온 말도 얘를 꾸며주는 말인 것 같아. 그럼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시간이 안 보이는 곳이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앞뒤 문장을 연결해서 여러분 우리가 의미를 찾아보라고 하면 여러분 얘네들 잠자리나 해오라기는 여러분 선생님이 살아있는 것이라고 표현할게요. 살아있는 것이 있고 시간이 안 보이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의 의미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곳이 과연 어떤 곳일까? 선생님 항상 제목부터 보라고 했는데 우포늪. 여러분 이 우포늪이라고 하는 늪이 바로 이런 곳인 거야. 살아있는 것들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곳. 그래서 여러분 거기 지칭하는 거에다가 우포늪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제목부터 봐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실제 여러분 혹시 우포늪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 최대 늪지대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발견이 언제 됐냐면 거의 1960년대인가 70년대에 발견이 됐어. 일본이 우리나라를 내다 막 토지 조사하고 막 그러고 다녔을 때도 얘가 발견이 안 됐다가 얘가 우리나라 최대 완전 진짜 몇만 평, 3만 평이라고 하거든요. 3만 평인데 일본이 얘가 발견을 못했던 완전히 꽁꽁 싸매져 있던 그런 늪지대야. 이곳은 여러분 그러면 1960년대까지 얘들아 사람의 발길이 닿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아주 천혜의 보고예요. 자연의 처고 천혜의 보고에서 옛날 원시시대 때부터 이곳은 얘들아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옛날에 얘들아 이 희귀동물들 혹은 여러분 그 멸종위기 동물들이 여기 엄청 많이 서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이 살아있는 곳이네. 그럼 이곳은 여러분 아주 그 원시시대부터 지금까지 사람의 손길이 안 닿았으니까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곳이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작품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앞뒤 문장을 가지고서 답을 골라낼 수 있지. 그래서 여기는 우포늪이 바로 그런 곳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언제라고 했으니까 언제는 시간이에요. 시간. 그럼 여러분 무슨 시간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어떤 시간이냐면 뒤에 나온 말로 정리를 해보면 그리움이 가슴 속에서 시작되는 시간이라고 하면 언제 의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뒤에 나온 말로 그치? 그래서 그리움이 시작되는 시간이야. 자, 근데 그리움을 어떻게 비유를 하고 있냐면 인걸불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인걸불이 얘들아 사전적 의미로
찾아볼 게 아니야. 그러면 자, 우리는 인걸불이 무슨 뜻인지를 한번 살펴보자. 자, 근데 인걸불 같은 그리움이라고 했으니까 뭐뭐 같은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무슨 표현법이 들어가야 되냐면 지금법 들어가야죠. 그쵸? 여러분 지금법을 사용을 해요. 그러면 그리움이 지금 불 같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불이 꺼지는 불일 수도 있고 바로 얘들 촛불같이 조그마한 불일 수도 있고 불이 얘들아 활활 타오르는 불일 수도 있고 불의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불의 종류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자, 불의 종류를 어떻게 찾을 거냐면 가슴 속에서 이글거린대요. 이글거려. 일단 이글이글거린다는 건 일단 불길이 좀 약한 걸 얘기할까요? 큰 거를 얘기할까요? 불길이 큰 걸 얘기를 해요. 어마어마하게 큰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인걸불의 의미는 그리움을 이글거린다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그리움이 이글거린다는 건 인걸불도 비유를 해주고 있으니까 인걸불도 이글거린다고 표현을 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들아 어떤 불이냐면 활활 타오르는 불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 활활 타오르는 불을 여러분 그리움에다 비유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그리움은 해소된다라고 하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리움은 심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그리움을 심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그리움이 고조되고 심화되고 그리움이 계속 강조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지문을 해석을 해보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선생님은 세 번째 방법 한번 가보자. 3번 다음 페이지. 자, 문학의 언어를 읽는 방법은 또 어떤 거냐면 문학이 일단 언어가 어떤 단어랑 연결되고 있는지의 조건에 따라서 의미가 달리 해석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정리해볼게요. 언어는 연결되는 조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어는 연결되는 조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여러분 우리 바람을 선생님 예시로 넣어놨는데요. 바람을 한번 예시를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 바람이라고 하면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시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소설들에서 바람은 대부분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람. 바람 막 불어. 그럼 막 꽃이나 나무들이 막 흔들려. 이게 긍정적인 의미가 부정적일까? 대부분 부정적이에요. 맞아요. 거의 90%가 부정적인 의미이긴 해요. 그러면 여러분 바람의 일반적인 의미를 생각을 하면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일반적인 의미에다가 부정이라고 써주시는데 혹은 시련, 고난 막 이런 걸 상징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읽을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관념 아니면 우리가 그 이미지라고 씌워 가지고 있는 이미지로 해석을 할 게 아니라 뭘로 할 거냐면 앞뒤 조건에 뭐가 나왔는지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럼 자 봐봐. 선생님이 바람이 거세다라고 할 때 바람의 의미를 찾으라고 하면 거세게 부는 바람이니까 이거 부정적인 의미겠다 이렇게 내 생각을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거센 바람이라고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얘는 거세게 부는 것이 바로 바람이구나. 그냥 딱 주어진 정보만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야. 여러분 거세게 부는 이 바람이 앞에 만약에 얘들아 내가 지금 내 이 열정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여러분 내 열정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지. 그래도 이거는 되게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거고 여러분 거세게 부는 것이 얘들 앞에 내가 지금 아주 위태로운 곳에 서 있는데 바람이 막 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위태로운 곳에서 얘들 바람 휘청거리면 잘못 넘어질 수 있잖아요. 이러면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거센 바람이니까 무조건 부정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앞에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한번 여러분 우리 작품에다가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부창가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고전 시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갈게요. 자 노친 여러분 노친은 부모님이에요. 나이 드신 부모님. 나이 드신 부모님의 소식을 내가 모를 때 자 여러분 제라고 하는 단어가 고전 시가에서는 여러분 때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때 뭐뭐 할 때. 그러면 부모님이 내 소식을 모를 때 내 소식을 부모님이 알까? 그럼 여러분 이 상황은 부모님과 내가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소식이 끊어진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지금 화자의 상황은 여러분
막힌 길에 일반고사를 누가 해올까? 일반고사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러면 한자 나오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고전 시간은 한자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뭐만 해주시면 되냐면 자, 내가 있고 부모님이 지금 따로 지내고 있다고 했으니까 따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 산과 강에 막혀 있대. 그럼 이 산과 강은 부모님과 나를 뭐 하고 있는 애냐면 가로막는 애가 되는 거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산 아래에다가 의미 정리 한번 해보자. 산은 나와 부모님을 가로막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부모님의 소식을 못 듣게 가로막고 있으니까 얘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거예요? 당연히 부정이죠. 그렇죠? 우리는 대부분 여러분 산과 강물은 자연이니까 되게 긍정적인 의미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정의 의미도 있는 거야. 문맥에 따라서. 자, 그럼 다시 할게. 자, 묻노라 밝은 달아 혹시 두 곳을 모두 비추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대.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달이 떠 있는데 달이 높이 떠 있으면 달은 여러분 나도 비춰줄 거지만 누구도 비춰줄 거예요? 부모님도 이렇게 비추겠죠. 그러면 이 달은 누구를 위해서 볼 수 있는 대상이에요? 어머니를, 아버지를 얘들아 위해서 하늘 위해서 나도 보고 얘들아 부모님도 볼 수 있는 대상인 거네. 그러면 여러분 이 달은 어떤 대상이냐면 두 곳을 비추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어머니가 계신 곳, 내가 있는 곳을 얘는 다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긍정이에요. 맞아요. 두 곳을 보여주고 있어서. 자, 그 다음에 다시 가자. 따르고 싶다. 얘들아 따르고죠. 뭐뭐 하고 고전은 얘들아 뭐뭐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 따르고 싶다. 뜨는 구름을 남쪽으로 닫는구나. 여러분 닫는구나는 문을 닫는다는 뜻이 아니라 옛날에는 소리 나는 대로 읽어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닫는구나가 발음이고 발음을 얘들아 우리가 따른다라는 표현을 생각하고 남쪽으로 간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본다면 얘는 원래 단어가 어떤 거냐면 어디에 닿다야 닿다. 여러분 닿다의 발음이 디귿 발음이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전 시간에는 소리 나는 대로 표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아 뜨는 구름을 나는 따르고 싶다. 남쪽으로 닿고 있네. 남쪽에 가고 있네. 이렇게 해석을 해. 그러면 나는 산하고 강물에 가로막혀서 못 가지만 강물 얘들아 이 지금 구름은 어디론가 막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애인 거네. 그러니까 내가 얘를 따르고 싶대. 따라서 하고 싶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구름은 어떤 대상이냐면 내가 따르고자 하는 대상이죠. 그러면 따르고자 한다는 건 여러분 긍정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긍정이죠. 왜냐면 되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이에요. 아마 어머니가 남쪽에 살고 계시고 남쪽으로 흘러가는 구름을 보니까 나도 쟤처럼 가고 싶다 막 이런 의미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럼 다시 갈게. 흐르는 내가 냇물이야. 냇물이 되어서 집 앞에 두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냇물이 되어서 집 앞을 이렇게 두르고 싶대. 누구의 집에? 엄마네 집에. 그러면 여러분 이 냇물은 내가 뭐뭐 하고 싶다. 아까 선생님 고전은 뭐뭐 하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흐르는 냇물이 되고 싶은 거. 그러면 되고 싶은 것이니까 여러분 이것도 긍정적인 의미가 되겠다. 그렇지? 자, 그 다음 나는들 새가 되어서 창가에 가서 논일고죠. 여러분 고절 아까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놀고 싶다. 그렇지. 얘들아 뭐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새도 내가 되고 싶은 거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새가 되어서 날아가지고 엄마한테 가고 싶은 거야. 아빠한테 가고 싶은 거지. 그럼 이것도 긍정적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고전시가에서는 특히 이렇게 현대시를 읽을 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앞뒤에 나온 내용이나 여러분 얘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지문을 해석을 해주면 그 단어의 의미를 사전적 의미나 혹은 여러분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특정 의미로만 해석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42쪽에 지문 아래 하나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을 흔들리면서 라고 하는 지문에 여러분 답을 한번 채워보실래요? 긍정 부정 의미 한번 찾아보자. 자 여러분 흔들리는
앞뒤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살아있는 것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뒤에는 여러분 살아있는 몸인 걸 증명하는 게 흔들린다라는 뜻이래요. 그럼 흔들린다라는 건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행동이야. 행위지. 그러면 내가 살아있어. 난 살아있는 존재야. 이거를 보여주는 행위가 바로 흔들리다래요. 그럼 흔들리다는 여러분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쓰냐면 살아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긍정적인 지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긍정. 대부분 죽음은 얘들아 사실은 이거는 죽음은 항상 부정이야. 근데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다는 걸 계속 증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긍정적인 의미가 되고요. 자 그럼 이 빈들은 앞뒤에 뭐가 나왔냐면 피하지 말래요. 뭐를? 깨닫고 있는 이 빈들을. 근데 그럼 이 빈들은 뭘 깨닫고 있냐면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얘들아 이거를 피하지 말래요. 그러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고 있는데 흔들린다는 게 긍정이었어요? 부정이었어요? 긍정이었죠. 그러면 여러분 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이 빈들도 긍정적인 시어가 돼요. 그럼 정리해 볼게요. 얘는 피하지 않고 깨달음을 얻는 공간. 그러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얘들아 살아있다라는 걸 증명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얻는 깨달음이잖아요. 긍정적인 깨달음을 얻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공간은 긍정적인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둘 다 긍정적인 의미야. 우린 대부분 뭔가 비어있다고 하면 텅 비어있다고 하면 부정적 외로움 막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흔들리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위태로운 상황이니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앞뒤 문맥을 가지고서 의미를 찾아낸다는 거죠.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43쪽에 있는 거는 여러분이 진짜 한번 헤어질 거예요. 자 그리고 44쪽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 어둠은 일반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대부분 가져요? 어둠. 부정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아닌 걸 다 넣어놨거든 얘들아.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도 넣어놨고 아닌 것도 넣어놨어.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아까처럼 밑줄 그어져 있는 거에 앞뒤 문맥을 가지고서 의미를 찾아요. 앞뒤 문맥만 가지고 여러분 주관을 넣을 게 아니라 앞뒤 문맥만 가지고 여러분 답을 찾고 그리고 그게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찾아오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44쪽도 여러분 숙제로 풀어오실 거예요. 자 숙제를 풀어오시고 여러분 이제 어디를 가냐면 선생님이랑 65쪽을 갑시다. 문법을 가볼게요. 뭘 해보냐면 오늘은 띄어쓰기에 대한 기본 개념을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띄어쓰기를 처음부터 할 건 아니고 띄어쓰기를 얘들아 적용할 수 있는 조항들을 한번 살펴볼 거야. 개념을 한번 살펴볼게. 자 여러분 띄어쓰기는 조항 제2항 읽어볼게요.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띄어쓰기는 누굴 기준으로 띄어쓴다는 거예요? 단어. 그치? 그러면 거기 여러분 1번에 띄어쓰기의 기본 단위가 바로 여러분 이게 단어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단어를 띄어서 써야 될까? 단어를 띄어 쓰면 문장의 의미를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띄어쓰기 안 돼 있는 글들 읽어보신 적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좀 해석하는데 좀 시간이 조금 더 더뎌요. 특히 이제 고전 시간에 띄어쓰기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고전 시간에 이제 원문으로 이제 보면 띄어쓰기가 안 돼 있으니까 아씨 뭐야 막 이러면서 이거 막 끊어서 막 표시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읽어야 해. 그러니까 시간이 더 걸리지. 근데 띄어쓰기가 되면 훨씬 더 얘들아 어절 단위로 글을 읽었을 때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시간이 되게 단축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띄어쓰기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띄어쓰기의 기본 단위가 단어니까 그러면 얘들아 단어의 개념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 오늘은 띄어쓰기를 배우는 게 아니라 단어의 개념을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단어는 여러분 어떤 애가 되는 거냐면 단어는 무조건 자립할 수 있어야 돼요. 자립해서 쓸 수 있는 가장 기본 단위예요. 그래서 1번에 자립해서 쓸 수 있는 가장 기본 단위에 나간다. 자립해서 쓸 수 있는 말의 가장 기본 단위가 누구냐면 자립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자립형태소라고 정리를 해주자.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이 자립하는 말에 붙어서 쉽게 뗐다 붙였다 여러분 분리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리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조사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자립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거나 분리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우리는 단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 가시면 세 번째 조사는 여러분 자립성을 갖진 않지만 단어로 인정을 해요. 그러면 이거를 고려를 한다면 여러분 단어는 자립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분리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거나 근데 여러분 선생님 칸 하나가 안 넣었어. 그죠? 칸 하나는 여러분 더 추가로 써주셔야 돼요.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자립성을 갖고 있거나 분리성을 갖고 있거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이거를 우리 단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단어의 기준이 되는 거를 여러분 누구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이 여러분 품사 배우셨을 거예요. 명사, 대명사, 수사 뭐 이런 애들 그 품사의 개념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세 가지예요. 다섯 가지예요.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단어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단어의 종류를 가자. 자, 단어의 종류 첫 번째 여러분 자립형태소가 단어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립형태소가 단어이다. 그러면 자립형태소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 누구냐면 사람 이름들, 사물의 이름들, 이름이니까 명사지. 그래서 여러분 명사가 자립형태소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립형태소에 얘들아 사람 이름이나 이 사물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주는 말도 쓸 수 있어요. 대명사네요. 그래서 여러분 대신 나타내주는 대명사도 자립형태소에 들어가고 숫자를 나타내주는 말. 그 여러분 숫자를 나타내주는 말은 수사인데요. 하나, 둘, 셋, 넷 이런 애들이 여기에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또 에구머니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감정이 감탄사죠. 감탄사도 자립형태소에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예쁜 옷, 새 옷, 헌 옷 이런 식으로 체연을 꾸며주는 말들이 있는데 여러분 체연은 명사, 대명사, 수사야. 명사, 대명사, 수사를 꾸며주는 애들을 관형사라고 해요. 이것도 자립형태소. 자, 먹다, 많이 먹다. 그 다음에 뛰다, 열심히 뛰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용어를 동사형용사를 꾸며주는 애들도 있어요. 그럼 동사형용사를 꾸며주는 걸 부사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요 6개를 단어로 인정을 해요. 이 6개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또 여러분 우선은 자립형태소에 들어가진 않지만 얘의 10대 붙었다 뗐다 하는 여러분 조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조사도 단어로 인정을 해요. 분리성의 성질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가 또 이제 남았는데 어떤 애가 있냐면 자립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자립적이지 않다는 건 혼자 쓸 수는 없어. 근데 얘들은 분리성도 없어. 그런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애가 딱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먹다 할 때 먹, 뛰다 할 때 뛰. 그 다음에 얘들아 내가 놀다 할 때 놀. 이렇게 얘들아 동사형용사는 여러분 혼자서 못 써요. 동사형용사는 여러분 의미를 가지고는 있지만 분리성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냐면 먹 뒤에 고가 온다든지 먹 뒤에 얘들아 다가 온다든지 먹 뒤에 어가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애랑 결합을 해야만 올 수 있는 애가 있어. 그게 어간이에요. 어간. 그래서 여러분 얘는 어간이 여기 들어가요. 어간. 그 다음에 어간은 혼자 못 쓰니까 그래도 누구랑 결합하냐면 어미랑 결합을 해. 자, 그럼 다시 정리할게. 어간어민 선생님 이제 이 한글만 짚어가면서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간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서술어의 동사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동사형용사이기는 한데 이 동사형용사 중에서 안 변하는 부분이야. 예를 들면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먹으면, 먹지, 먹을까? 선생님이 계속 단어를 변형을 시키는데 안 변하는 부분이 딱 한 글자 있었죠? 뭐? 이게 바로 어간이에요. 그래서 동사 활용에서, 형용사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이야. 이걸 어간이라고 하고요. 변하지 않는 걸 어간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어미는 동사, 형용사,
어간 뒤에 붙어서 계속 완전할 수 있게끔 문법적인 의미를 더해주는 애야. 쉽게 말하면 변할 수 있는 애야. 그래서 얘는 변하는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선생님 지금 예시를 쭉 써놨는데 여기서 안 변하는 애가 있죠? 이럼 누가 안 변해요? 띠가 어간. 그럼 여러분 띠 어간, 띠지 해서 띠가 어간. 얘는 니을가가 하나의 어미야 얘들아. 띠가 어간이니까 띠 이런 식으로 나누면 앞에 부분은 어간, 뒤에 거는 어미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때 여러분 단어로 인정이 되는 애들은 어미가 얘들아 몇 개가 와도 상관은 없어. 어간하고 어미가 결합만 되어 있으면 그냥 하나의 단어로 인정을 해. 그럼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먹다라고 해서 어간 어미가 선생님 왔어요. 이것도 한 단어. 여기에 선생님이 먹었다라고 해서 어미를 2개를 넣었거든. 어미를 2개를 넣어도 하나의 단어. 그 다음에 먹었겠다 해서 그러면 선생님 지금 어미를 3개를 넣었거든요. 그래도 이게 하나의 단어예요. 단어입니다. 이 어간은 이러면 하나만 있고 어미는 여러 개가 있어도 하나의 단어로 그냥 인정을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봐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단어의 종류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단어에서 여러분 아까 단어는 무조건 띄어쓰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했지만 분리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가 딱 하나 있었어요. 조사. 이 조사는 띄어쓰기가 안 돼요. 예외예요. 그래서 여러분 4번에 정리합시다. 조사는 혼자 쓸 수 없어요. 항상 혼자 쓸 수 없으니까 앞말에 무조건 붙여 쓴다. 동그라미 표시해줘야 되라. 없음으로 붙여 쓴다. 동그라미. 없음으로 붙여 쓴다. 동그라미.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이제 이렇게 개념을 설명하긴 했지만 여기 형태소라고 하면 또 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김에 일단 형태소의 개념도 선생님 정리 좀 한번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거기 안에 형태소의 분류를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형태소의 분류라고 써놨지만 선생님 형태소의 개념은 안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해주셔야냐면 비어있는 곳에 형태소의 개념 좀 같이 한번 씁시다. 자, 여러분 형태소 빈칸 없어요? 빈칸 없으니까 옆에 쓰세요. 자, 여러분 형태소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를 얘기를 해요.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이자 더 이상은 나눌 수 없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부분을 형태소라고 한다. 자, 그러면 선생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자, 이러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바다를 한번 볼게요. 바다를 보면 바하고 다로 나눴을 때 이런 그 바다 방아랑 물이 있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더 나눌 수 없죠. 그리고 다 바하고 다를 나누는 순간 이런 의미가 상실되지. 그러면 여러분 얘는 나누지 않고 이게 하나의 형태소라고 보는 거야. 하나의 형태소야. 자, 근데 밤바다라고 하면 여러분 밤이랑 바다로 나눠도 여러분 의미가 각각 남아있죠. 밤은 낮의 반대말, 바다는 넓은 물이 있는 곳, 의미가 있지. 그럼 얘는 2개의 형태소가 들어가 있는 거네. 얘는 형태소가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형태소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단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형태소는 기준을 2가지 기준으로 삼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얘가 의존할 수 있게 의미가 있는지 여부로 먼저 구분을 해요. 자, 의미 여부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 의미 여부는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진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그 빈칸을 그어서는 안 돼. 일단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우리는 실질 형태소라고.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러면 실질적 의미는 없고 문법적인 의미만 더해주는 거야. 얘가 과거입니다, 현재입니다. 얘는 높임을 나타내줄 거예요. 얘는 품사를 바꾸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얘들아 의미를 더해주는 애가 있는데 그 문법적 의미를 더해주는 걸 형식 형태소라고 해요. 그러면 실질 형태소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가 누구냐면 여러분 자립 형태소들은 다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자립 형태소는 모두 다 의미를 가지고 있고 플러스 아까 저기서 의미를 갖고 있는 애가 또 하나 더 있었거든. 용언의 어갈, 동사형 용사의 어갈. 이 두 가지가 실질 형태소에 해당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제외한 거는 모두 다 형식 형태소에 들어가네. 그러면 여러분 형식 형태소를 암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암기해 주시냐면 여러분 형식 형태소는 3개 있어요. 3개 어떻게 암기하냐? 앞글자 따서 접어줘. 여러분 접어줘라고 기억을 해. 접어줘. 그래서 여러분 접어줘예요. 그러면 여러분 접사, 어미, 조사. 그래서 여러분 형식 형태소를 제외한 건 모두 다 실질 형태소. 그러면 여러분 얘가 사실 종류가 더 많으니까 종류 별로 없는 접어줘만 기억하면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접어줘가 얘들아 형식 형태소고요. 자,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자립성의 여부를 가지고도 또 구분을 해요. 자, 자립성의 여부를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애들은 자립 형태소. 우리 금방 아까 했던 자립 형태소가 여기 들어가고 혼자서는 못 써. 항상 자립하는 말에 붙어서 얘들아 누군가랑 의존해서 써야 되는 애가 있어. 그 의존하는 걸 의존 형태소라고 얘기를 해요. 자립 형태소랑 의존 형태소로 구분을 한다. 여러분 자립 형태소 아까 저희 다 정리했죠? 명사, 대명사, 수사, 감탄사 이런 애들 얘가 여기 들어가고 그러면 의존 형태소는 여러분 그 나머지 4개를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거를 기억할 때 의존 형태소는 여러분 접어조용으로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접어조용으로 기억을 하시면 접사, 어미, 조사, 용언의 어감 이렇게 기억을 하자. 그러면 여러분 이 형태소라고 하는 애는 형식 형태소가 그대로 의존 형태소로 들어올 수 있을까? 얘네가 그대로 여기로 여기 다 들어가지 얘들아? 접어도 그대로 들어가잖아? 그러면 자립 형태소들은 그대로 다 의미를 가지고는 실질 형태소에 들어갈 수 있네? 그러면 한 아이만 실질이면서 의존이에요. 나머지는 다 자립이면서 실질이고 의존이면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만 얘만 용언의 어감만 얘가 문제는 얘가 실질이면서 의존이어서 형태소에서는 시험 문제는 얘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용언의 어감만 실질이고 의존이다. 나머지는 실질이면 자립이고 자립이면 실질이거든. 이러면 형식이면 의존이고 의존 형태소 중에 얘네들은 다 형식 형태소거든요. 얘만 예외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오늘 이 개념을 가지고 단어랑 형태소 구분하는 것까지만 딱 하나 예시만 들어서 여러분 끝낼게요. 자, 예시를 볼게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로 가셔서 자, 선생님이랑 이런 빈칸 하나만 정리를 할게. 자, 여러분 첫 번째 나는 자, 요거를 한번 햇사과를 먹었다. 자, 우선 여러분 단어를 구분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 단어를 나누는 방법은요 2가지예요. 첫 번째 뭐부터 하시냐면 어절을 먼저 나누세요. 여러분 어절은 띄어쓰기지. 띄어쓰기로 먼저 나누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누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조사를 나눌게요. 조사도 단어에 들어갔으니까 조사를 찾을게. 그럼 여러분 조사 여기 누구 있을까요? 는, 하나, 를, 그치? 는하고 르를 이렇게 구분을 해줘요. 그러면 단어 다 찾았어요. 여러분 단어는 총 5개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에요. 단어는 여러분 어절을 나누고 조사만 나누면 단어 찾는 거 쉬워 얘들아. 이렇게만 구분하면 돼. 근데 이제 형태소를 나누는 것도 한번 해보자. 자, 이러면 형태소를 나누면 어떻게 나눌 거냐면 선생님 먼저 이걸 먼저 쓸게. 나는 풋사과를 먹었다.
여기까지 똑같지? 응, 여기까지 똑같아. 를 나눌 거야. 여기까지 똑같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누구를 나누냐면요. 세 번째는 어간과 어미를 나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동사형 용사만 빨리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동사형 용사가 지금 딱 하나 있거든요. 먹었다. 그쵸? 자, 이걸 할 때는 어떻게 나누시냐면 항상 사전에 올라가는 기본형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기본형은 다로 끝나거든요. 다. 그래서 여러분 어미가 하나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형은 항상 먹다, 놀다, 뛰다 이런 형태가 돼야 돼. 그러면 여러분 얘는 기본형이 누구냐면 먹다잖아. 그럼 먹다 사이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어? 누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간 거야. 그러면 여러분 들어간 대로 다 나누셔야 돼요. 그러면 세 개로 나눌 거예요. 세 개. 어간 어미는. 자, 하나 더 이제 마지막 단계. 여러분 마지막은 이제 단어가 막 결합이 되어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접사, 우리 아까 접사 있었잖아요. 접사를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단어가 형성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접사랑 단어를 또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풋사과는 풋사과도 되고 풋과일도 되고 풋 뭐 얘들아 감도 되고 이런 사과 대신에 다른 말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다른 말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나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숫자가 남은 사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쪼갤 수 있을 만큼 다 쪼개는 게 바로 여러분 이게 형태소를 나누는 방법. 그럼 형태소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로 나누고 있는 거네. 그래서 여러분 단어는 5개, 여러분 형태소 8개. 그러면 이 방법 그대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표시해서 여러분 거기 나눠가지고 한번 가지고 올까? 선생님 오늘 답지를 지금 프린터가 안 돼가지고 선생님 답지를 지금 못 뽑았어. 그래서 여러분 저번 주 거랑 이번 주 거는 저번 주 숙제랑 이번 주 숙제는 다음 주에 한 번에 채점 같이 할게요. 알겠죠? 내일 거요? 응? 내일 거요? 어? 내일 검사하는 거요? 이거는 우리 다음 주 토요일 날 검사할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오세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